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민중학교 2학년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인 특강,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된 개그맨 김시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뜨겁게도 박수를 쳐주네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2020년도에 직업인 특강을 왔었거든요. 그때는 아예 유튜브 생중계로만 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이렇게 인사하고 혼자 박수 치고 했었는데, 오늘은 또 각 반에서 3명씩 온 거잖아요. 15명의 친구가 또 뜨겁게 환영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러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 또 좋은 뜻을 또 전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도 화면이지만 잘 듣고 또 집중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자, 직업인 특강 개그맨 김시우고요. 제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리자면 사진이 이제 나올 텐데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조금 느리기 때문에, 자, 여기 제 사진입니다. 어때요?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계속 두리번 보고 있는데, 저거 제가 뮤지컬 했었을 때 그때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건데, 지금 뭐 코미디 빅리그 개그맨으로 제가 1월까지 방송을 했고, 지금 윤영빈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방송을 또 많이 못한 이유가 지금 경의선 책거리도 사무국장의 그 업무를 또 맡고 있다 보니까 방송보다는 이제 업무 쪽, 그리고 이제 극장에 이제 공연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시기여서 이렇게 좀 소개를 간단히 좀 해봤고요. 자, 이어서 뭐 프로필 및 양력입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은 행사나 방송 같은 걸 했는데 제가 한 페이지로 좀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뭐 조금 눈에 띄게 저는 어린이 유튜브 키즈 채널도 했었고요. 밀크팡의 뭐 시우 삼촌이라고 해서 채빈아 일로 와, 채빈아 거긴 위험해, 뭐 이런 거, 뭐 시우 삼촌 역할 이런 것도 좀 했고, 쇼호스트. 자, 오늘 여러분들 만나볼 상품 바로 피락식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밥알이 동동 입안에 탱글탱글 씹히는 피락식혜를 준비했는데요. 뭐 이런 거 또 쇼호스트 같은 것도 좀 했고요. 뭐 다양하게 이런 뭐 MC 활동 같은 걸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올 1월, 그러니까 작년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제가 이 오동나무 엔터테이너랑 그 코빅엔터나 이제 다양한 그 출연 영상까지는 제가 영상을 좀 담아오기는 조금 부끄러워서 이렇게 사진 캡처만 좀 올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영상을 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 오동나무 엔터테이너라고 해서 헬스 트레이너 캐릭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살이 조금 쪘는데, 저 때는 이제 식단 관리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 이제 캐릭터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금 봐도 몸이 좋죠. 네, 식단 관리 엄청 많이 했었었고요. 지금에 비해서 한 7kg, 8kg 그 빠졌었을 때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코빅 엔터의 이제 1위 때라고 해서 그 사투리 쓰는 아이돌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양쪽 가운데 저랑 그 규진이라는 친구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이제 사투리 했던 그런 개그인데, 앞에 이제 오프닝 춤추는 부분, 그리고 저 때 분장을 저희가 대머리 분장을 해서 그 한 모습을 제가 캡처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때 1위 때 했던 출연한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번 오동나무 엔터테이너 다음번 캐릭터로 해서 바디 페인팅 하는 캐릭터였어요. 밑에 보면 그런 뭐죠? 딱한 사정이 있었구나라고 돼 있잖아요. 저 캐릭터 자체가 배우 지망생인데 옷을 입고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가난해서 옷 살 돈이 없어서 몸에다 칠해서 나와서 지금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지금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이 그 몸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캐릭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오동나무 엔터라고 해서 찾아보면 아마 그 다양한 옷을 입고 나오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있었고, 뭐 저 사또 있었고, 뭐 경찰 옷 있었고, 마술사 있었고 이렇거든요. 그런 모습 보이고, 이거는 사이코러스의 중간에 이제 등장해서 경호원의 모습으로 나왔던 영상이죠. 저때도 살이 조금 많이 그 관리를 할 때여서 지금보다는 조금 호리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2020년도에 경민중학교 왔었을 때 제 왼쪽 모습이고, 오른쪽은 제가 경민여중 때 강의했던 모습인데 제가 몇 년도에 했었나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진첩을 보다 보니까 2017년도 사진이더라고요. 예, 경민중학교, 경민여중이랑 함께한 시간이 벌써 5년, 6년이 됐다는 거를 또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찾아왔고요. 다시 이제 제 화면을 조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활동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개그맨 저를 이제 좀 비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PPT 화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한번 보여주시고, 네, 저의 모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개그맨에 대한 이 길을 어떻게 또 걸어왔고 왜 개그맨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진로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걱정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아까 여기 우리 인사했던 친구는 유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꿈이 뭐예요, 그럼? 에? 경찰 위해서 유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꿈이 이때부터 명확히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던 학창 시절을 보냈었죠. 저는 사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게 내성적인 학생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혹은 책 일어나서 읽으라고 했었을 때 제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상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소극적이고 되게 내성적인 학생이어서 학교 다닐 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과연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되면 10년 뒤에 어른이 되면 내가 뭐라도 돼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히 시험 치면 시험 치는 대로,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숙제 내주는 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10년 뒤에는 어른이 되어 있으면 뭐라도 하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진짜 딱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딱 10년 뒤에 그냥 어른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만 커 있지 달라진 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10년 뒤가, 여러분들 15살일 때 10년 뒤면 25살이잖아요.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서 그냥 컴퓨터 앞에 게임만 하고 있는 그 어른이 되어 있었던 건 거죠. 막상 돌아보니 내가 뭘 했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돌아봤던 거죠.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사실 아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 해서 나름 반에서 1등, 2등 하는 학생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처음 알지만 중학교는 또 공부하면 또 다 다르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인상 깊게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저희 중학교 올라갈 때 배치고사 시험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시험을 보고 딱 들어갔는데 첫 성적이 전교 4등이었어요. 전교 4등으로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첫 중간고사 때 그 성적이 139등이어서 반에서 1등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전교에서 139등으로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엎드려 뻗쳐서 그 엉덩이를 좀 불나게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중학교 공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좀 이제 공부해서 조금씩 이제 멀어져 갔었죠.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히덕거리고 친구들이 장난치고 끝나고 오락실 가고, 저 때 이제 PC방 생겼을 때니까 PC방 가서 오락하는 게 너무 좋아서 공부랑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놀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몰래 가서 술 먹고, 그리고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 여고 친구들이랑 미팅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25살 어른이 됐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을 보고 좀 한심하게 생각을 했죠. 내가 조금 더 이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처럼 경찰이 꿈이어서 유도도 좀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좀 생각하고 좀 배워놓을 거리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대구에 살았었거든요. 25살, 26살 이제 제대하고 나서 컴퓨터 앞에만 있던 좀 폐인 생활을 하다가 얘 안 되겠다. 일단은 대구에 있어서 내가 될 게 아니겠다 해서 무작정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서울로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서울로 아무 연고 없이 혼자 올라오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서울에 와서 사회 첫 면접을 봅니다. 그때 면접을 본 곳이 일원동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 원무과였던 거죠. 원무과였는데 진짜 운이 좋게 면접에 붙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병원 이제 그 건강검진센터 원무과여서 그런 뭐 접수라든지 행정 업무 그리고 이제 그냥 기본적인 사무 업무를 했던 건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너무 좋은 게, 와, 꿈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뭐 큰 병원에서 직장을 가지고 첫 월급을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나름 좋은 거죠. 좋아서 보통 이렇게 이제 직장인이 돼서 삶을 꾸려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1년 열심히 일했죠. 왜냐하면 첫 사회생활이고 첫 직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병원 업무를 하고 적응이 될 때쯤 한 3년 차쯤이었죠. 3년 차쯤에 그런 생각을 했죠. 학교 다니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라 그 직장, 집, 주말에 쉬고, 직장, 집, 주말에 쉬고, 이 삶이 다였던 건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돈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내가 정작 하고 싶어 하는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건 한 번도 해보면서 살았던 적이 없던 사람이었던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일도 하지만 좀 농땡이 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생각들을 그때 찾았던 거예요. 미래, 꿈,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관심사, 그 직업, 그리고 과목 이런 것들을 그때 찾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기억이 뭐냐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뭘 했었을 때 제일 좋고 내가 뭘 했었을 때 기분이 좋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나이 때 친구들이랑 제가 되게 재밌게 놀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근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친구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말 되게 잘하고 그 되게 부침성 좋고 말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한 명이어서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거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리액션도 많이 하고 너무 그런 걸 보는 게 행복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든 거죠. 그래서 나도 그때 그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감정 그리고 좋은 기운을 얻었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 남들한테 또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생각한 게 개그맨이었던 거죠. 개그맨. 그래서 화면을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개그맨을 보면 제가 그 생각을 그 딱 29살 때, 저 때 꿈, 하고 싶은 일, 직업을 찾다가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도전에 대한 생각을 또 얘기를 하면, 사실 다시 제가 29살 때로 돌아가서 개그맨을 준비를 하라고 하면 할래요라는 말을 선뜻은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정을 알고 그 이제 고난과 역경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29살 때 개그맨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개그맨을 준비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불투명하니까, 내가 이걸 했었을 때 그만을 두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만 안 두고 병행을 해야 되나 조금 이제 모르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그맨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가 딱 제 28살 되던 겨울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지난 날이었거든요. 첫 그 개그 모임을 나갔었어요. 이렇게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개그하고 싶은 친구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였던 거죠. 온라인에서 이렇게 대화만 하다가. 근데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개그를 되게 배워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이고 29살 때 1월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가 29이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고, 심지어는 이제 20살 친구들, 21살, 2살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개그맨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을 가졌던 친구들이 너무 많고, 딱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랑 하니까 조금 제 자신이 조금 더 작아지는 거죠. 더 막 날뛰고 재밌고 말 잘하고 끼 많고 막 개인기 많은 친구들이 더 많은데, 제가 제일 나이 많고 저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그들이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렇게 주눅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했던 이유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29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웃음을 받았던 사람이 남들한테 이렇게 웃음을 주는 직업을 하는 것 자체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일이랑 개그를 그 배우는 거를 병행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때 삼성병원 일할 때 7월부터 7시부터 4시 근무였거든요. 근데 4시에 끝나고 일원동이었다 그랬잖아요. 연습실이 일산에 있었어요. 일산에 있는데 거리가 그 지하철로만 왕복 3시간이거든요. 가는데 1시간 반, 집이 잠실이었으니까 오는데 1시간 반. 3시간을 지하철만 타고 다녔어야 되는 건데 4시에 끝나자마자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갔죠. 그리고 수업을 한 3시간, 4시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엄청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7시 출근이면 6시 전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지하철 또 그때는 사람도 너무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면서 이렇게 졸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수업을 갈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7시 수업이다, 6시 수업이다 그러면은 지하철역에 내려서 늦을 것 같아서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늦을까 싶어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29의 나이에 뛰어서 막 수업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되게 열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이 시작된 거고, 첫 개그맨 시험을 봤죠. 29살 때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래서 나름 제가 도전을 했다고 하는 이유는 주변에 재밌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특징이라든지 관찰을 해보고, 나도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 좀 재밌어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군대나 그 학교 이렇게 친구들 모였을 때 친한 친구들한테 좀 많이 친해지면 이제 장난을 좀 치는 스타일인데, 그런 거 했을 때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해서 개그를 짜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KBS 개그맨을 처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저 화면을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 서류는 저를 좀 비춰주실래요? 처음에 이제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 1차 서류, 2차가 이제 이런 대면 면접, 3차가 이제 최종인데, 서류는 웬만큼 특별한 그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 붙거든요. 2차가 중요한 거죠. 2차부터가 이제 쟁쟁한 이런 실력자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개콘을 없어진 지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개콘 객석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 한 1200석이 들어가는 그 객석이거든요. 근데 나도 이제 개그를 이제 서류를 붙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개그 공부도 하고 선생님한테 이런 거 재밌다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되게 호기롭게 패기당당하게 어깨 피고 시험장으로 이제 갔죠. 근데 이제 1200명 그 객석에 다 찬 건 아닌데, 그때 경쟁률이 300대 1이었죠. 한 3000명이 넘게 지원하는 그 시험장에서 한 10명 정도 뽑았으니까 300대 1의 경쟁률이었던 거죠. 이게 거기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가 빽빽할 정도로 이제 그 개그맨을 준비하는 지망생들이 다 있었던 거죠. 전국에서 다 있는 실력자들이니까. 근데 딱 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도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은 딱 보기만 해도 걔의 약간 기운이나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갔는데 다 너무 잘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발성도 야! 뭐 이런 소리들 막 다 연습하고 있으니까 딱 갔는데 괜히 좀 쫄리는 거 있죠. 이렇게 가서 원래 나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 거만 이렇게 구경하고 잘한다. 그 뒤에서 이렇게 내용 봤는데 재밌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PD님, 작가님들이 있는 방에 불러요. 요런 이제 문 같은 데서 딱 진짜 요만한 공간이었다. 이렇게 딱 공간에 있고, 저기 지금 방송 테이블이 있는 그 자리에 거기 두 줄에 있으면서 작가님이랑 PD님들이 한 10대 명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딱 보고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수험번호 324번 김시우 씨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문을 이렇게 탁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앞에 서잖아요. 그럼 앞에 이제 PD님이랑 작가님들이 3,000명을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애들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들어오는 것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324번 김시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네가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렸냐? 가만두지 않겠다. 지어 죽으라! 뭐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 딱 하자마자 PD님이 네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떨어지고 나왔죠. 불과 한 30초 사이에 저는 이제 그 첫 시험을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주지도 못한 채 끝나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무수히 많이 했죠. 그리고 워낙 실력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다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너무 조금 스스로한테 낙담을 많이 했죠. 아, 이게 쉬운 길이 진짜 아니구나. 날고 기는 애들도 여기 와서 떨어지는 마당에, 그리고 개그맨들은 뭐 진짜 길게 준비한 사람들 7년, 8년 돼서 막 준비한 7번, 8번 떨어지고 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29살 때였으니까 그때 저랑 쟁쟁하게 했던 사람들이 나이로 봤었을 때는 양세형 선배님, 뭐 양세찬 이런 선배님은 그 전에 개그맨이 됐고 저보다 어렸으니까. 근데 그런 나이로 봤었을 때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준비해서 내가 그 정도 나이가 됐었을 때는 나이만 생각해도 너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게 내 길이 맞나? 근데 되게 거기서 주저앉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이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가 한 번 이렇게 떨어진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찾았는데 못하는 거 자체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개그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된 거죠. 올인을 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KBS, SBS, 그리고 MBC, 그때는 MBC까지 다 개그맨 시험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인데 1년에 한 번을 위해서 그 무수한 노력들을 했는데 단 3분 만에 이 결정되는 그런 그 시험 문화가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건 거죠. 1년을 준비해도 한 번 떨어지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결국에는 저는 아카데미 있다가 윤영빈 소극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공연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을지에 대한 게 아직도 되게 의문스러운 게, 제가 부산에 처음에 윤영빈 소극장을 내려갔었을 때 그 숙식 제공이 다 됐거든요. 부산으로 이제 타지로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극장 생활을 한 달 내내 극장에서 청소하고 공연하고 그 포스터 붙이고 잡일을 하는데 받았던 월급이 한 달에 3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뭐 아르바이트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 금액은 넘잖아요. 30만 원을 받으면서도 그 극장 생활을 또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대에 서서 남들한테 이게 웃음을 줄 수 있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했었던 거지, 제가 이 뭐 생계 걱정을 하거나 내가 이 핸드폰비도 못 낼 정도로 돈이 쪼달렸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산 윤영빈 소극장에 들어가서 그런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을 이제 받으면서 또 갈고 닦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TVN이 이제 생기고, TVN에서 처음으로 이런 그 개그맨을 뽑는다는 그런 공고가 났었어요. 저희는 이제 TVN의 기수가 이런 게 없거든요. 1기, 2기, MBC처럼 뭐 23기, 뭐 KBS처럼 기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프리랜서 느낌으로 얘네들을 뽑은 건 거죠. 그래서 그때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는 서류가 아니라 동영상 시험, 동영상 1차로 보고 2차가 이제 이런 대면 면접으로 갔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많이 나름 뭐 한 3년, 4년, 5년 정도 또 준비를 한 기간이니까 나름 좀 잘했겠죠. 조금 그때보다는 잘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런 대면 면접까지 들어왔는데, 그 전에 제가 개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도 되게 또 기억에 남는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차피 저는 타지 생활이었으니까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고 부모님이 제 개그를 그때 한 5년 동안 6년 동안 하면서 한 번밖에 못 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또 5년 동안 한 번 본 가운데 엄마가 한 얘기가,
엄마는 제 성격을 알잖아요. 경상도 남자고 무뚝뚝하고 내성적이고 겉으로 막 장난을 치거나 표현하는 아들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개그맨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시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너를 아는데 네가 무슨 개그맨이냐. 근데 아들이 워낙 그렇게 또 커서도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너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찬성이다. 근데 너가 만약에 그 길을 가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런 시스템을 모르니까 모를 텐데 저는 집에다가 그 개그 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건강보험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쪽으로 이제 가족 부양으로 다 넘어왔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보험료를 안 냈는데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보험료가 나오니까 너 직장 그만뒀니라고 물어봤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뒀다. 그럼 너 뭐 하냐? 처음엔 말을 안 하다가 개그를 준비하고 한 1년 넘은 상태에서 개그맨을 한다 하니까 엄마가 놀란 거죠. 잘못 들은 줄 알고 무슨 개그맨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5년 한 4년 5년 지났을 때 엄마를 초대했었죠. 초대하고 이제 가족들 엄마 아빠 여동생 초대해서 공연을 보여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친구들도 그렇게 했지만 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거나 까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를 너무 잘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 보여주는 게 너무 쑥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연을 해도 엄마 아빠랑 동생 아빠만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나 말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만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도 되게 평소 했던 것보다 너무 못했다 이런 생각을 되게 하면서 첫 가족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 좀 몇 달이 지난 상황이었죠. 저는 이제 무뚝뚝하다 보니까 엄마가 전화 오거나 엄마가 메시지를 보내도 바로바로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저희는 이제 제가 그때 그 극장에 있을 때 월요일만 빼고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오전에 나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 잡일을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3시, 5시, 7시 공연이 일찍 붙어 있어서 청소는 안 해요. 조금 이제 느긋하게 나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보통 이제 주말에 늦잠 좀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10시, 11시, 막 12시 돼서 이제 그때 일어나긴 하니까 우리는 새벽까지 연습하니까 근데 한 11시, 12시쯤 돼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간에 잘 전화 올 때가 없는데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보니까 엄마가 한 거죠. 엄마가 전화하는데 잠결이니까 전화 받으면 또 전화 깨니까 전화 안 받았죠. 안 받고 있는데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엄마 2번 이상 전화 잘 안 하거든요. 한 번 안 받으면 아 뭐 하는구나. 알아서 지가 나중에 하겠지. 나중에 전화해야지 하고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가 한 번 더 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오네. 잤죠. 또 누웠죠. 누웠는데 이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봤는데 안 봤죠. 아, 또 엄마 이렇게 메시지 확인 안 해도 엄마라고 이제 뜨니까 나중에 봐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약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약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번 그런 거죠. 엄마가 2번 이상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연이어서 문자가 왔다는 거는 내가 너무 잠은 오지만 일단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핸드폰을 그때 딱 열었었죠. 그때 이제 그 숙소가 이제 작은 되게 원룸 같은 데서 이제 애들 이렇게 여러 명이서 껴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바닥에서 널브러져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열었죠. 핸드폰을 열었는데 그 엄마가 보낸 메시지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문자였던 거죠. 되게 이제 그때 뭔가 쎄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문자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풍경이 얘네들은 이제 다 널브러져서 그 이렇게 이불 속에서 자고 있고 저는 바닥에 이렇게 그냥 멍하게 앉아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 떠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조금 이제 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해야 되고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닥친 이 순간이 꿈이길 바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산이었으니까 집이 대구였으니까 일단 선배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대구로 떠났죠. 기차 안에서 그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죠.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아빠한테 공연을 한 번밖에 못 보여준 거.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너무 내 거만 생각하고 너무 무심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장례식장을 갔죠. 식장이 아니라 집에 가서 상을 다 치르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가족이 떠난 거 내가 무뚝뚝하게 했지만 그래도 나의 사람이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뭐 감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슬픔이 잠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고 나 개그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게 개그맨은 이 많은 사람들, 무수히 관객들 그리고 시청자들을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내가 좀 슬프거나 내가 좀 우울할 때도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또 무대에 서면 또 웃음을 줘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즐거울 때 그리고 또 우울할 때 항상 무대에 서면 내가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와 되게 그 한편으로는 되게 행복한 직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슬픈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이 그랬죠. 이제 아빠가 이제 떠나셨으니까 한 일주일 혹은 네 마음이 좀 추스르지면 극장에 와서 공연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슬픔을 가지고 내가 이게 추스러질 동안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못 태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장례를 3일장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 주에 저는 바로 부산 내려가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못할 것 같고 무대에 올라가면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집중이 되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관객이나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죄송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좋은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무대 위에서 있고 무대 위에서 내가 그런 슬픔들을 좀 해소하고 오히려 무대에 있을 때 내가 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나서 더 사실 이제 개그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TVN에 그리고 나서 1년, 2년 뒤에 TVN에 그 시험을 보고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시험을 보고 방송국에 이제 출근을 해서 선배들이랑 같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시험 봤던 개그가 항상 이런 강연 같은 거 하면 제가 첫 시험을 보고 그때 들어갔었을 때 그 개그를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씩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 컨셉이 그런 거였어요. 그냥 제가 조금 뭐 개그 되게 재밌거나 뭐 옥동자 선배님이나 뭐 오재원 선배님처럼 얼굴로 되게 뭐 비주얼적으로 와 재밌다 딱 보자마자 웃기다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컨셉이 그런 거였어요. 저는 절오빠라고 해서 되게 교회 오빠처럼 이렇게 차이나 카라 옷 입고 되게 검정색 슬랙스 같은 거 그 입고 들어와서 그 교회 오빠처럼 하는 컨셉이었어요. 처음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그 목탁 이렇게 기타 줄에다 여기 목탁 메고 얘들아 안녕? 난 너의 우리 여학생들의 첫 키스 대상 1순위 교회 오빠 라이벌 절오빠야. 안녕? 요런 거 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절오빠야 하면서 우리 그럼 조금 있으면 오는 우리 불자님들 있으니까 다 같이 찬불가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볼까? 그때 했던 게 뭐 이런 거였어요. 부처님의 사랑은 위대해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방송국에 입성을 해서 개그맨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45분까지인가요? 생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꿈을 다 이뤘다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개그맨이 되고 내가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뭐 안영미 선배님, 뭐 강유미 선배님, 그리고 뭐 양세형, 그리고 뭐 유상무 이렇게 뭐 이상준, 뭐 내노라는 그런 개그맨들이 TVN으로 다 모이고 그때 엄청 막 핫할 때여서 이 사람들이랑 보고 난 이 생활들이랑 드디어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생활은 지금껏 나의 생활이랑 또 다르구나. 여기는 지금껏 제가 이렇게 뭐 만약에 산을 오른다고 치면 열심히 등산 가방 메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능선 넘고 올라갔던 곳이라고 하면 그때 딱 들어갔었을 때 제 상황은 암벽을 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 거죠. 이 여지껏 평지나 걸어서 올라갈 수 있던 길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손까지 써서 그
벽을 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양세형 선배님이 부산에서 그 저랑 같이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TVN 들어갔었을 때 세형 선배님이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고 세형 선배 동생이니까 형 저희 우리 부산에서 그때 같이 공연했었으니까 형이랑 형 그 캐릭터랑 잘 맞는 역할 짜놨으니까 저랑 얘가 같이 해요. 라고 해서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드디어 검사를 맡게 되는 순간이 왔던 거죠. 와, 근데 당연히 이제 양성이 같이 선배님이 짜자고 하니까 열심히 막자고 되게 뭐 아이디어도 열심히 회의도 하고 결국에 이제 그 PD님 작가님한테 보여줬는데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가 통과가 돼야 이제 녹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재밌다. 한번 해봐. 해서 이제 녹화를 했죠. 녹화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다시 방청객이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랜선으로 그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또 엄청 붐이었기 때문에 객석들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녹화를 했었죠. 녹화를 했는데 속히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빵빵 터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재밌으면 이렇게 박수도 치고 발동도 막 너무 재밌어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이제 반응이 있으니까 당연히 녹화가 잘 되면 방송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녹화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른 코너를 봤었을 때 이런 데시벨을 들었을 때 지금 세영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 코너만큼 좋았던 반응이 없어서 와 이거는 순위권에도 무조건 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딱 끝나자마자 그 PD님이 이거 방송이 좀 녹화 뭐 반응은 좋았는데 녹화 이게 화면으로 봤었을 때는 그림이 예쁘지 않다. 녹화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때 했던 코너가 187이라는 코너였는데 이렇게 세영 선배님은 서 있어서 키가 큰 사람이고 저희 키 큰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이제 작은 역할 나오는 그 코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옷이 되게 예쁘게 안 나와서 다시 하자. 우리 옷 다 만들었었거든요. 두 번째 녹화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옷 만들지 말고 이렇게 인형 탈 같은 거 쓰고 왜 동그란 이렇게 이런 인형 같은 거에다 손, 발 이렇게 끼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껴가지고 그리고 거기 왕자 옷, 공주 옷이었는데 그 옷을 또 우리 사복 같은 걸 잘라서 다 붙였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카메라를 비쳤을 때 좀 예쁘게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내용을 했는데 반응이 또 좋았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 컨셉 자체가 그런 컨셉이었으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녹화 딱 끝나자마자 또 PD님이 이것도 별로 그림이 예쁘지 않다.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대학교 배경인데 이 사람 자체가 둥그런 인형 탈을 쓰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으니까 다시 하자. 그래서 그때 이태원에 가서 진짜 사람 옷인데 큰 사이즈로 해서 똑같이 여기 이런 비율 같은 거 다 맞추고 우리가 다 박음질해서 개그맨들은 소품 다 자기가 만들거든요. 이렇게 다 만들고 신발 같은 것도 진짜 철저하게 여기 뒷장만 뜯어서 300 사이즈 이런 큰 신발 사서 뒷창 다 뜯고 거기 밑에다 이제 고무줄까지 이렇게 딱 걸어서 완벽하게 더 이상 소품으로는 말이 나올 수 없게 완벽하게 해서 이제 녹화를 했죠. 녹화를 하고 그리고 반응이 너무 좋고 더 이상 흠잡을 일이 없었어요. 흠잡을 일이 없는데 감독님이 또 녹화 이번에 방송 나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번에 이유는 그 당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당시 그 MC몽 발치 사건이라고 해서 그 개그맨들 사건 사고가 많을 때 되게 자숙 기간 이런 게 되게 많았었을 때여서 근데 세영 선배님 그때 자숙 기간의 첫 복귀 작품이었거든요. 세영 선배님이 이제 이런 거 조금 뭐 도박이나 이런 거 이제 잘못한 기간에서 나오는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근데 MC몽이 앨범을 가지고 나왔는데 발치몽 때문에 다른 노래들이 막 멸공의 횃불 이런 거 올리면서 그때 막 되게 막 욕을 되게 싸잡아서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영 선배님한테 이제 PD님이 조심스러운 거죠. 너 지금 만약에 이거 방송에 나가면 그거랑 같이 좀 싸묻혀서 욕을 먹을 것 같으니 6개월만 쉬자 하고 나서 녹화를 못했어요. 근데 세영 선배님은 녹화가 끝나기 전에 집에 갔던 거죠. 너무 속상해서. 자기 그런 반응도 너무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무대를 했는데 결국에 그런 문제 때문에 녹화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집에 가고 우리 단톡방에 선배님 우리 한 쿼터 쉬고 나서 열심히 해요 라고 하고 제 첫 번째 그 무대는 무산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쿼터 때
어떻게 된지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얘기하고 질의응답 가지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또 질문하고 받게 되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제 얘기 마무리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질게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이유가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드디어 방송을 했는데 결국에 무산이 되고 다음 쿼터 때 하자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이제 한 다음 쿼터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니까 나머지 이제 또 뭐 연습하고 개그 짜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딱 다음 쿼터 들어갈 때쯤 한 일주일, 2주일쯤에 제가 세영 선배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번에 했던 코너니까 선배님 저희 이번에 그때 했던 코너 다시 하니까 준비하면 될까요? 했는데 그때 세영 선배님 저한테 제가 카톡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세영 선배님이 저한테 그 카톡이 답장이 왔는데 너무 미안해하면서 형 미안해요. 그거 형이 원래 했던 역할 상무 형이 하기로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상무 선 결국에 187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키 큰 역할을 유상무 선배님이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세영 선배랑 저랑 같이 이제 짜서 제가 그 역할을 했었었는데 결국에 이제 상무 선배님한테 넘어갔던 거죠. 그 이유는 그거죠. 세영 선배님이 복귀 작품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얼굴이 알려져 있는 신인보다 얼굴이 알려져 있는 인지도 있는 선배들을 껴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개그 자체가 그 역할에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쓰지 그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쓰지 않는 게 또 그쪽 세계에서의 또 룰 같은 룰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때는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나는 무조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좀 탱자탱자 농구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을 느끼면서 와 내가 할 수 있는 개그, 나만 할 수 있는 개그를 더 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뭐 그 헬스하는 거라든지 사투리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개그를 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 몸 좋은 거는 내가 몸 좋은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나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뭐 그때도 당연히 저보다는 몸이 좋아도 저렇게까지는 안 됐었으니까. 결국에 제가 그 아까 그 코빅 오동 엔터나 이리트 했었을 때 그 시간이 세영 선배님 그 녹화 무대에 서고 나서 그때가 14년 15년도였거든요. 근데 오동 엔터 그 코빅 엔터 했었을 때 그 시간이 21년도였어요. 그러면 횟수로 치면 7년 8년이 그만큼 걸린 거죠. 그 중간에 제가 무수히 많은 캐릭터 코너 검사를 맡았는데 까이고 통과가 안 되고 계속 또 극장에서 연습하고 캐릭터 짜고 그 시간이 7년 8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개그를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고 좋아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경민 중학교가 저한테도 되게 또 의미가 깊은 게 작년에는 똑같이 이제 여기 안덕준 선생님이 저한테 똑같이 강의를 부탁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못 왔었어요. 그때가 제가 딱 7월 달에 그 녹화를 하는 날이어서 죄송스럽게 못 왔는데 제가 6년 전부터 경민 요중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매해마다 사실 제 나름대로의 또 성장도 하고 고민도 하고 노력을 했던 시간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방송을 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 자체도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기억 중에 또 하나여서 다른 거 사실 또 제쳐두고 올해는 또 왔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은 걸리는 건 똑같거든요.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쭉 차고 올라가다 보면 이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도달해야 전문가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능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어떤 일을 투자를 했었을 때 10년을 꼬박을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을 저는 작년에 그걸 느꼈던 거죠. 와, 내가 이렇게 개그를 10년을 해야 이렇게 다시 내가 제대로 된 개그 무대를 설 수 있구나. 물론 방송에 얼굴 비추고 나온 것들이야
그걸 제외하고 나서 내가 정말 서고 싶었던 개그 공개 코미디 무대에 서기까지가 제가 개그를 준비하면서 진짜 10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저는 그만큼 빨리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달려나오고 걸어가야 그만큼 도달하는 시점도 저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요 고민을 하고 있는 요 나이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제가 늦게 접하고 늦게 그걸 경험을 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거죠. 지금 친구들이랑 놀고 그런 미래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요즘은 워낙 사실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이런 직업이 강연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질문 같은 걸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 화면 잠깐만 한번 비춰주실래요? 제가 아까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냐면, 그래서 성취감, 10년의 결과, 도전과 성장, 한계 극복,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짧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뒷장을 제가 넘어가 보면 한번 이게 안 넘어가나? 요거 바로 뒷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세영 선배님이랑 같이 녹화했던 그 사진이에요. 이때 187이란 코너 제가 출연한 영상은 안 나갔는데 요거 이제 녹화 때 이제 스케치한 사진으로 찍혀 있던 걸 제가 블로그에서 제가 퍼온 거거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저거든요. 키 큰 역할 했던 게 저고, 옆에 이제 양세형 선배님이고 옆에 이제 나머지 신인들이었는데, 결국에 신인들 중에 키 큰 애는 저랑 유상무 선배님이랑 장도연 선배님으로 바뀌었고, 작은 친구는 저렇게 같이 나왔던 건데, 저게 되게 저한테는 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저 때 제가 첫 등장했었을 때 관객들 반응이나 그 조명이랑 그 분위기를 제가 온전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온전히 기억하고, 다시 제가 그 아까 헬스 트레이너 나갔었을 때 그 모습을 똑같이 기억하고 있던 모습이, 제가 저 때 그 감정이나 그때 기운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놓지 않고 준비를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보여줬던, 다시 안 넘어가는구나, 그 헬스 했던 그 모습이 그 저 때 녹화하고 나서 7년 8년이 걸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을 보여주고 싶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채팅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할게요. 개그맨 할 때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너무 많죠. 우리 한서 친구가 첫 번째 질문한 건 힘든 일 너무 많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힘들고 내가 우울하지만 남들을 웃겨야 된다는 직업 때문에 항상 개그맨들이 무대 위에서 막 텐션이 높고 그 웃음을 주려고 해도 다 100% 텐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조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이런 텐션 관리하는 게 저는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고, 아무래도 그 개그맨들이나 지망생들은 저보다 끼가 많고 잘하는 친구들도 개그를 많이 떠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건 그거죠. 재밌는 아이디어를 짜는 거. 워낙 요즘에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눈이 워낙 높아지고 취향도 워낙, 개취라고 하죠. 개인 취향들도 워낙 많이 달라진 입장에서 공개 코미디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다 충족시키고 개그를 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신선한 개그를 짜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어려운데, 그래서 한 예로 같이 개그했던 여자, 그 코빅의 여자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워낙 그 아이디어 검사할 때나 코너 검사할 때 PD님이나 작가님이 워낙 많이 까이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있던 PD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따뜻하게 코멘트도 해주고 이런 게 좋겠다, 이런 거보단 이런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 때 그 187 했을 때 했던 고 맘때 되게 그 악명 높은 PD님은 딱 보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아예 보질 않아요.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대본만 보고 자기 이렇게 할 거 하다가 끝났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아무 코멘트 없이 그냥 자기 얘기하고 그냥 떠났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상처가 됐는데 그 여자친구는 너무 상처가 돼서 여기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겨서 가발 쓰고 다니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힘든 일을 뭐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개그할 때 대사 까먹은 적 있죠. 있고, 저는 개그 저기 오동엔터 했었을 때도 소품을 챙겨야 되는데 제대로 못 챙긴 거죠. 근데 녹화를 했었을 때 소품 못 챙겼다고 해서 잠깐만요 하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바디 페인팅 하는 개그였는데 제가 손에다 이 드라이기를 그려놓고 뭐 머리를 말려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손님 제가 머리를 좀 말려드릴게요. 드라이기가 어딨지? 드라이기 이렇게 해서 드라이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손님이 저기 죄송한데 뜨거운 바람인데 찬바람으로 해주실 수 없나요? 하면 찬바람이요? 그때 제가 얼음을 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음 튀겨놓은 걸 제가 깜빡한 거예요. 원래 뒤에 얼음통이랑 얼음을 갖다 놔야 되는데 얼음 없는 건 거죠. 됐다. 그냥 그거 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얼음을 뒤에 있는 걸 다시 가져오거나 잠깐만 이렇게 할 수 없고, 거기는 이제 실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NG가 난 경우에는 스톱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흘러가야 되고, 뭐 못한 건 못한다는 넘어가야 되는 순간이고, 이거 뭐 녹화 때도 이런데 그냥 극장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도 까먹은 적 있죠. 많죠. 근데 그거를 진정한 프로는 까먹어도 까먹었다는 표시를 안 내는 게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죠. 까먹은 적 있고요. 좋아하는 개그맨, 제가 좋아하는 원래 모티브로 삼았던 개그맨이 신동엽 선배님을 모티브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신동엽 선배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개그 했었을 때 안녕하시렵니까? 뭐 이렇게 했던 개그가 있거든요. 신동엽 선배님 그 코너의 그 꽁트의 연기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안 나요. 19금 그 토크쇼를 한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런 토크쇼를 했을 때도 그런 되게 그 19금 얘기나 야한 농담 같은 거도 되게 뭐 어떻게 저런 얘기를 사람이 해, 되게 꼴불견이다, 되게 비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선을 되게 잘 타면서 그런 말하는 센스들이 너무 좋은 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불후의 명곡 제가 방청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웃음기 빼고 되게 진지하게 진행을 하는데, 와, 그런 멘트들이 고급스러운 거예요. 고급스러운데 그 안에 웃음이 들어있는 건 거예요. 그때 보고 나서 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 모티브로 삼았던 개그맨이 그런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연기도 있고, 저는 이렇게 아까도 뭐 사회나 이런 방송, 그런 뭐 커머스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말도 되게 잘하는 센스 있는 MC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모티브를 신동엽 선배님을 했었죠. 개그할 때 중간에 틀리면 어떡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안 틀리는 척? 나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진짜 만약에 심하게 틀리거나 극장 같은 경우에서도 티를 안 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만약에 틀려도 그 틀린 게 원래 있는 것처럼 넘어가죠. 이 계정으로 들어와도 되나? 되니까 이렇게 들어왔겠죠. 개그할 때 힘든 점이나 아쉬웠던 거. 힘든 점, 아까 아이디어나 그 코너 생각하는 신선한 그 뭔가 컨셉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힘든 거고, 아쉬웠던 거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아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코비 방송이 나갔던 코너 중에 두 코너는 제가 만들고 제가 짰던 코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을 때, 그때 되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때 사실 좀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내가 이렇게 몇 시간,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해서 그 극장에서 했던 코너인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다른 사람이 방송을 했었을 때 저는 좀 많이 속상해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했던 이유는 그래도 개그가 좋으니까 했던 거죠. 근데 개그가 저작권이 없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재밌는 개그를 해도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먼저 만약에 방송국에 가서 그 개그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지 누가 내가 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극장에서 되게 재밌게 만들었던 코너를 방송에 먼저 나오고 나서 되게 속상해하고, 근데 심지어 그거를 극장에서 봤던 관객이 시청자 게시판에도 올렸었어요. 이거 윤영빈 소극장에서 그 단원이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선배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시판에 글도 있었거든요. 그때가 좀 안타깝긴 했었어요. 개그맨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기억에 남는 일,
음, 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고 개그를 할 수 있던 이유들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실 강연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뭐 저보다도 더 뭐 직업적이나 아니면은 위치적으로도 더 이런 강연을 해야 되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저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저는 지금 뭐 아까 뭐 방송 활동이나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그 전부터 저는 17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강연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 그런 마음이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바람들이 사실 2학년 친구들, 제가 강연을 듣는 친구들 모두에게 다 전달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혹은 소수라도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자기 꿈이나 진로를 찾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 저한테 얘기도 해주고 나중에 그런 거 한 번씩 보거든요. 이렇게 강연을 하면 이렇게 피드백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글 같은 것도 적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 적잖아요. 근데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한마디 적어도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이어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기는 그런 뭐 작은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뭐 표정이나 이런 그 말 같은 걸 해줬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는 순간이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잘 봤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뿌듯한 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개그를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경의선 착거리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는 얘기.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이유랑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그 업무 자체는 제가 플레이어로서 개그맨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사무국장의 역할은 한 발 물러나서 기획 역할, 뭐 행사랑 축제 이런 공연들을 제가 연출도 하고 다 만들어간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PD의 역할인 건 거예요. 그래서 맡았던 거는 제가 하고 싶었다기보다 주변에 이제 그 윤영빈 선배님이나 그 이 일을 맡고 계신 그 대표님이 추천으로 통해서 사실 맡은 거예요. 저는 아직 사실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플레이어의 그 업무를 더 하고 싶거든요. 무대 위에 더 서고 그리고 뭐 카메라 앞이나 방송으로 비춰지는 거 더 하고 싶은데 이번에 맡았던 이유는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중간에 봤던 친구는 알겠지만 도전이란 말을 제가 항상 그 염두도 하고 성장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회가 사실 흔치 않다는 걸 제가 알고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나중에 더 할지 아니면 다시 개그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을 맡음으로써도 제가 성장할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맡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공연을 안 하고 개그에서 손 뗀 게 아니라 저는 매주도 극장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라든지 소스가 좋다 그러면 또 메모 같은 것도 하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그는 계속 할 거고 근데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업무를 하고 있는 주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을 것 같다. 하지만 개그는 계속 할 계획이다. 개그맨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그때 제가 삼성병원에 일하면서 친구들한테 웃음을 주고 제가 웃음을 받고 그리고 저한테 이런 좋은 감정이나 에너지를 남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직업이 개그맨이었고 제가 더 확신을 하고 더 가지게 됐던 이유는 제가 어렵고 힘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도 개그를 하고 무대에 섰었을 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 공연을 못 했었어요. 진짜 아예 무대에 서거나 개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극장에도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공연도 다 취소되고 무대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실 저는 조금 이 아까 그 코빅에 출연했었을 때 그거 생각을 좀 더 확고히 한 게 그러면은 내가 이 시기 때 사실 더 준비하고 더 조금 노력을 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코로나 시기 때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개그도 더 열심히 짜고 그 개그에 대해서 조금 더 몰두했던 시기거든요.
결정적인 이유는 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개그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서 개그맨을 결정하고, 제가 항상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개그맨이라는 그 끈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선택을 하고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민철이 친구가 잘생겼다고 또 해줬네요. 남자한테 이런 말 듣는 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고맙습니다. 길 가다 알아봐주는 시민분이 계신가요? 이것도 사실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아까 그 게시판에 올라갔다고 했던 거, 제가 극장에서 재밌게 개그를 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선배가 가서 가져갔다. 이 말하면 다 아는 개그인데 굳이 얘기는 안 할게요. 그 개그를 했는데 지하철에서 제가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앞에 그 노약자석이었거든요.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어떤 아저씨셨어요. 여기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요즘도 공연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공연을 보신 분이구나. 예. 공연을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공연을 봤다고. 근데 그때 그 공연 컨셉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었다. 그 어떤 컨셉인지도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방송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방송 나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봐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사탕을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죠. 근데 그 코너가 또 제가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코너여서 더 기억에 남죠. 그러고 말고 지나가다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오히려 방송보다, 저는 극장에서 공연을 오래 했었으니까, 뭐 8년, 9년 했었으니까 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죠. 개그맨을 하면 돈을 많이 버나요? 이거는 제가 예전 강의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개그맨 단점 중에 하나가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를 제가 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진짜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은 저기 하늘 위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밑바닥을 전전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개그맨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극장에 있는 지망생들 친구들도 뭐 방송을 하고 데뷔를 하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생계를 위해서 다 아르바이트하고 다 돈벌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공연만 하고 개그만 하기에는 그 수입이 사실 안 되니까. 그리고 개콘이나 다른 방송 개그 프로들이 없어진 건 많이 알잖아요. 없어졌는데 그 개그맨들이 유튜브로 넘어가고 행사를 하고 다른 일을 찾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공연을 해서 수입이 충족이 되어야 이 일도 할 텐데 그런 수단이 안 되니까 그 돈벌이를 하고 떠나가는 건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돈을 보고 만약에 이 일을 택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10년, 지금 10년 정도가 되는 시간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돈을 안 보는 거는 아니고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돈을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개그맨도 직업병이 있나요? 직업병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찰들. 그래서 이런 우리 친구들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나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이나 그리고 장난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소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보거나 공연 보는 것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시간 날 때 뮤지컬이나 아니면 연극 같은 거 보러 가서도 그 사람들 캐릭터나 말하는 습성이나 이런 상황들 같은 거를 되게 잘 기억하려고 하죠. 좀 메모 같은 거 해뒀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사실 소스로 해서 저는 개그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아까 두 가지 저가 짠 개그지만 먼저 방송에 나갔던 그 코너들도 사실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고 제가 메모해두고 생각했던 개그들이어서 직업병은 그건 거죠. 항상 뭐 재밌는 상황이나 재밌는 이런 모습들, 인물들 보면
좀 기억을 해놨다가 개그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저한테는 직업병이죠. 유재석 아시나요? 유재석 선배님 개인적으로 알면 너무 좋은데, 제가 유재석 선배님은 개그를 하기 전에 이미 만났었거든요.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제가 삼성병원 원무과에 일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건강검진센터 있을 때 무한도전 팀이 한번 왔었어요. 유재석 선배님이나 그리고 박명수 선배님 나오셨는데, 그 노홍철 선배님, 뭐 정영돈, 뭐 이렇게 무한도전 팀이 왔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개그맨이 되기 전인데 유재석 선배님을 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느꼈던 게, 사실 그때 건강검진센터, 삼성병원의 건강검진센터면 되게 그 삼성 관련된 임원들도 되게 많이 오고, 지금 부사장인 이재용 부사장님도 왔었었고, 그리고 뭐 워낙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 되게 많이 오는 자리예요. 사실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되게 당당하게 내놓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조금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다니거나 사람들 만나도 좀 피해 다니거나 그런 게 사실 대다수인데, 근데 유재석 선배님은 뭐 성격 자체나 성품 자체가 워낙 뭐 얘기로만 들었지 사실 그런 점을 잘 몰랐는데, 딱 첫 그 모습이 그거였었어요. 딱 이제 제가 첫 스타트가 제가 있는 곳을 지나야 이제 검진이 시작되는 거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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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다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또 목례하고 인사하는 거를 보고 제 첫인상은, 와, 저 사람은 이렇게 연예인이어서 자기가 잘 나가서 이런 게 아니라 성품 자체가 저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너무 인상 깊게 봐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게 되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는 거보다는 가까이 더 알고 싶은 선배님이시죠. 개그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코너, 기억에 남는 코너, 제가 뺏겼던 코너들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극장에서 하는 코너 중에 또 두 코너가 있는데, 그 두 코너가 사실 저한테는 밤을 새면서 되게 몇 년간을 했던 코너들이 있는데, 그 코너가 항상 까이기만 하고 결국에 방송에 빛을 못 본 코너들이 있거든요. 그 코너가 기억에 남는데, 저는 그 코너를 극장에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방송,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날을 기대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에 남는 코너는, 제가 지금 공연을 극장에서 하는 코너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강산 친구가 모를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그맨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적 많은데, 갑자기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개그를 되게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반대하고 표현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엄마가 내가 개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그때 코믹 방송을 하고 제가 그 무대 뮤지컬 공연이나 아니면 제가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걸 할 때마다 이제 엄마한테 그 일정 같은 거라든지 링크를 걸어줘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다 찾아보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뚝뚝한 아들이 개그를 하고, 그 개그를 이제 엄마가 나름 응원도 해주고 챙겨 봐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최근 들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무뚝뚝한데 더 많이 좀 표현도 해야 되고 더 많이 좀 드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제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는 다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사실 다 좀 그런 거, 나만 그러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다수의 우리 딱 요 시기에, 사춘기 시기에 우리 아들들이 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커보면 또 느끼겠지만, 진짜 엄마 아빠한테 표현할 수 있을 때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나중에 크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나 이제 아빠나 이제 부모님한테 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어떻게 좀 나쁘고 쑥스러운데라고 생각하겠지만, 표현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세요, 우리 친구들. 개그맨들끼리 평소에 개그 엄청 많이 치죠. 엄청 많이 쳐서 저희들끼리는 보면 알거든요. 얘가 장난을 친다 안 친다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향이 이제 뭐 요즘 MBTI 많이 하는데 I란 말이에요. 근데 개그맨들은 ENFJ가 진짜 많거든요. ENFP, ENFP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한마디로도 자기네들이 더 웃기고 한마디로 자기가 더 해야 주목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어서 솔직히 저는 그 개그맨 성향에 있는 친구들이 외향인이라고 하죠. 좀 통틀어서 외향인 친구들한테 있으면 기빨리는 스타일. 기빨리는 스타일. 개그 진짜 많이 칩니다. 개그맨들끼리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친구들이죠. 개그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후회하는 거. 저는 사실 늦은 나이에 개그를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는데 후회라기보다 아쉬운 거는 좀 있죠. 아쉬운 거는 여러분 나이 때에 내가 개그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일찍 하고 내가 남들한테 웃음을 주는 직업들이 되게 보람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제가 더 빨리 임계점을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사실 그런 건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일찍 찾아서 자기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면 더 빠른 위치에 더 빨리 무언가를 더 열심히 그리고 우리나라를 더 빛낼 수 있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도전해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지 않으면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가르쳐줘도 그게 온전히 본인께 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서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30분에 마무리를 할 텐데 뭐 이제 질문들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화면에 보면은 뭐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사실 원동력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진짜 도움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요거 바로 뒷장 한번 넘겨주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30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저 세 개를 항상 했었거든요. 책 읽는 거랑 운동하는 거랑 일기 쓰기를 항상 했었어요. 책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왜 책 한 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년대 왔었을 때도 제가 데미안이라는 책이랑 그 달과 6펜스라는 책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걸 어른 돼서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면 알을 깨부수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제가 만약에 알 속에 갇혀 있었으면 개그를, 공개 코미디 무대를 밟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의 이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달과 6펜스는 달이랑 6펜스가 그 미화인데 동그라미거든요. 근데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는, 달은 이상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 6펜스는 돈, 현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림만 그리다 죽은 그 화가 폴 고갱의 이야기인데, 그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제가 더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느꼈던 책이어서,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되게 감명을 깊고 제가 힘을 얻었던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누군가에는 다른 인생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인생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만나야 되는 부분이어서, 독서는 저는 좀 너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 저는 뭐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몸이 건강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해 40이거든요. 만인데도 불구하고 더 어린 친구들이랑 개그도 하고,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걸 더 할 수 있는 이유도 건강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저는 그래서 들어왔을 때 헬스왕 뽑는다, 독서왕 뽑는다고 했었을 때, 저는 이런 학교의 취지가 너무 되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런 걸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입장에서 학교의 취지 봤을 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랑 똑같이 뭐 중복되는 걸 수 있는데 독서 운동을 꼭 하고, 일기는 여러분들,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런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일기를 쓰면서 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응어리 같은 거나 좀 속상했던 것들이 되게 해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고 저를 뒤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여서 쓰는 거를 알고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느끼게 되면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매일은 못 쓰지만 항상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은 되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남겨놓지 않으면 날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절대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는 저 혼자서 옛날에는 되게 이기적이었거든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여기 있는 자리고, 여기 안덕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5년 6년 동안 여기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도움들 되게 많이 받았고 제 성장의 원동력이어서 적었던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하고 가져가면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